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정의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노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성경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훈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훈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진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당을 이끌고 계신 천호선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청와대당의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소문에 들으셨겠지만 상당 기간 제가 나는 좀 비웠었습니다. 오늘 그 변명을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시국회의에 참석했고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두 번째 참석합니다. 아마 굉장히 특별한 모임, 특별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우리 임종원 전 장관님과 참여정부 이재정 전 장관님이 함께 모여서 여기 좀 특별한 당원, 유시민 당원이 사회를 보는 이런 자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고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한 분을 좀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우연히 좀 전에 쭉 돌면서 인사하다 만났어요. 새누리당의 길정호 의원님께서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처님 객지를 보고 어느 분인가 순간 헷갈렸다가 인사를 나누고 공부하러 오셨다고 해서 예, 최근에 국정원이 여러 가지 사고를 쳤습니다. 댓글 공작도 했고요. NLL 대화록을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유치라고 해야 되나요? 임의 공개. 그것이 전체 본문지 아니고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런 와중에 이 NLL 문제가 다시 한번 포커스되었고, NLL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또 전개되어 나가겠지 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NLL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주장하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NLL을 팔아먹었다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이 믿지 않고 국정원이 판정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임종원 전 장관님께서는 임 전 장관님께서 그리고 쓰신 그 평화 피스메이커라는 책이 얼마나 진보 진영에서 인기 있는 책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거의 필독서에 가깝고요. 이재정 전 장관님은 사실은 저랑 새로운 당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경험은 그 가치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잘 듣고요. 우리 정의당이 평화를 앞서서 만들어 나가는 정당, 말 그대로 피스메이커의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상정 원내대표님의 축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또 소중한 일요일 저희 정의당에서 시간을 내주신 의원님, 이재정 정의당장님 또 우리 유시민 당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길정호 의원님 국회의원까지 달고 하면은 어디서든 이렇게 나서셔야 돼요. 앞으로 안 쓰는 거예요. 2000년, 2007년 두 번의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주역이신 두 분을 모시고 정전 60년 어떻게 대전환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우리 청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임종원 전 장관님이 2000년 정상회담 회고록 같은 그런 피스메이커에서 피스키퍼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전 60년의 키퍼가 된다는 것은 다시라도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평화정당 정의당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해서 뭔가 자기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월 말에 여야 의원들하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왕자로이 대외연구장도 만나 뵙고 또 여러 정기인사들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기정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중국도 우리 한국, 미국과 함께 좀 북한을 좀 압박하는 데 동참해야 되지 않냐 3.1 다음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왕자로이 부장이 답은 우리는 북한을 설득할 힘이 없다.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밤에 신형무기들을 배치했는데 그것이 과연 대북 진영을 위해서 배치한 것이냐. 그것을 한국에서도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또 미중 간의 어떤 균형 외교 이런 것을 주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하게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권 60주년에 이르는 오늘까지 6자회담 6년 동안 지금 중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핵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긴장 이 상태, 한반도 체제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확고한 전력과 의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자 회담으로 가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당사국들이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 9.19 공동성명 때 육자회담 틀내에서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면 사자회담이 합의가 됐는데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하고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처럼 되는 개성공단의 문제도 한반도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육자회담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그런 중요성을 관련 당사국들이 인식하고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변 60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의 평화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국내 정치와 연계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철저히 국내 정치에 종속시켜서 남북관계를 참 더할 나위 없이 악화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북한을 길들여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된다. 지금 박근혜 정부 내에 있는 강경파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잘 컨트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원내대표 연설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도적 정회를 대통령께 제안을 드렸는데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의를 촉구하면서 정말 오늘 임동원 전 장관님 또 이재정 전 장관님께서 우리 정당의 작은 몸부림 평화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에 아주 좋은 지혜와 또 경험과 또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입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긴 얘기 드리면 너무 지루하시잖아요. 그 인사말 다리 앞부분에 제 인사말
그 대표도 그러시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궁금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정부, 저희가 실제는 민주정부라고 얘기하는 10년 동안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평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6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6년 동안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왜 그 10년간 어떻게 보면 그 훨씬 앞선 시기부터 평화를 갈망하는 시민들,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김대중 국민정부, 노무현 참여정부를 열심히 노력했는데 흔적조차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오늘 저는 오가는 말씀 중에 그 해법이 있으려고 저 개인적으로 경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에서 정착을 가르치고는 있지만은 그 평화라는 것이 그동안은 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평화는 그 자체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다. 특히 한반도 군사적인 긴장관계와 대치국면에 있는 이 땅에서는 평화의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평화 없이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없다. 근데 이 상당히 상식적인 이 얘기를 현 대통령과 정부에서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 착각하는 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실마리, 사라져버린 평화의 노력, 그런 것을 되살리는 그런 좋은 알찬 시간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평화대상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대상자들께서는 양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신 윤동원 전 장관님과 이재정 전 장관님,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님께 칭찬. 이제 오늘 평화대상의 사회를 맡으신 유시민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겨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 분 장 모시고 대담 진행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분은 직접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을 모시고 북에 가셔서 북의 또 최고 당국자와 회담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후속 이행을 위한 합의문 이행을 위한 후속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던 당사자십니다. 저는 왜 여기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문필업에 종사하는 전의장 평당원인데요. 최근에 제가 제 개인 홈페이지에 14남북정상 대화록 해설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씩 그런 걸 하고 있어서 또 왕년에 TV 토론사에도 나도 있다고 해서 당에서 와서 어렵게 모신 귀한 두 분께 좋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할 일은 별로 많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당연구소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주제들을 미리 정리를 해서 노은 장관님께 말씀도 드렸고 또 저도 사진 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두 분께서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현재 최근에 남북관계 상황, 또 남북관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 상황, 또 국제정세, 또 다음 주에 소위 마지막 회담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개성공단의 미래 등등을 포함해서 현재 남북관계를 둘러싼 안팎의 여러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이후 6년간은 이제 동결 상태로 거의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10여 년 동안 쭉 추구해 오셨던, 추진해 오셨던 그 남북관계의 개선, 평화의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것이 과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려나갈 수 있는 어떤 성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거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도 돌아보는 시간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새롭게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열어나가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는 또는 국회는 또는 국민들은 각자 어떤 생각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순서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동원 장관님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을 보시면서 남북관계를 전담하셨던 예전의 장관님으로서 국민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감도 좋고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아주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 장관이 오늘 한번 TV에서 대담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있을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래전에 그리고 그것은 세계상 제가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애독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마주하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슬슬 하도록 하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타깝고 바로 답답합니다. 그냥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거 해낼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모두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한 이 문제는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애가 많죠. 뛰어넘어야 될 장애가 많습니다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면서 앞으로 한 2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2시간.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장관님, 자유롭게 두 분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처음 이 초청을 받고 제가 준비하는 생각에 오늘 와보니까 마치 시험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임동원 장관께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 회담에 직접 참여하셔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보좌해서 회담을 진행하셨고 저는 또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2007년 정상회담에 바로 옆에 앉아서 회담을 진행했던 그런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은 이제 다 역시 세상을 뜨셨고 그 당시의 이야기를 회고하며 증언할 수 있는 정말 남은 자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지난 60년 정례전적 60년을 돌이켜보면 마치 날씨 같아요. 바람 불고 비 오고 태풍 불고 무박 쏟아지고 그러는 날이 있는가 하면 정말 햇볕 따뜻하고 정말 온화하고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나간 6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렵게 이루어왔던 민주정부 10년의 남북관계의 결실들이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혹은 경감되거나 또는 무시되거나 할 수 없는 역사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두 분 가셨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세상을 떴다 하지만 그러나 북쪽에서는 여전히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업 가운데 유업인 것처럼 그건 뭐 숨길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적어도 발전된 이만큼의 발전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힘으로 어떤 모략으로도 어떤 전략적 방법으로라도 이것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는 거다 하는 우리 확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당원이었기 때문에 예, 들으시다가 마음의 공감이 이거는 박수 치셔도 되고요.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에서 대담이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임동원 장관님, 혹시 이재정 장관님께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동감합니다. 예, 마이크 혹시라도 뭐 더 붙이실 말씀이 저 있으시면 붙일 일도 없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의외로 이 절대로 저 호흡이 잘 맞아도 뭐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없으니까 예. 얘기하시죠. 혹시요 두 분 장관님께서는 퇴임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나 또는 현재 청와대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좀 해나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만나서 좀 좋은 얘기 들려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은 혹시 지난 6년간 한 번이라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재현 장관님 그러신가요? 그 두 분만이 아니고 통일부 장관들로부터 받은 건 없습니다. 저는 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장관 모임에 오라고 여러 차례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끼어넣으면 그분들이 말씀이 자유롭지가 않고 유감입니다. 지금이라도 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혹시 청와대 방어이라도 보시면 예, 원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진영을 건너뛰어서 그 누구의 것이라도 지혜를 구하는 것이 또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은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이라도 전화 올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오면 만나서 말씀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물론이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까 심장정 원내대표 말씀처럼 정전 60주년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정전협정 교전 당사국 서명이 있는데 대한민국만 빠져있죠. 예,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정전체제 60년, 60주년 2주 이전에 지나갔습니다. 이걸 휴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종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현재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은 이 한반도의 상태, 여전히 정전협정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물론이죠. 지금 60년 동안 우리 1953년 체제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이 한반도 문제에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나가면 정말 어려워요. 전투에는 일시중지하지만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건 뭐냐? 교전 쌍방간의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하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뭐 승패 게임을 제로싸움 게임을 지난 60도 안에 해왔고 정전체제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죠. 근데 정전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그럼 왜 정전체제인가? 전쟁이 끝마치면서 대개 모든 전쟁들이 하게 됐습니다만은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것이 명확하게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죠. 승패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쟁 결과는 평화 상태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한국 전쟁은 비긴 전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들은 모두가 이긴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전쟁이라 하죠. 무승부의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정전협정이고 정전협정은 체결한 지 3개월 이내에 정치 협상을 통해서 외국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하기로 건의했는데 그 완전히 사문화되고 그렇게 60년이 지나왔어요. 이제 다행한 것은 냉전식 국제냉전이 끝나고 한 20년 전에 냉전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전 체제를 끼워넣기 위한 노력을 남북 간에 해왔고 그러다가 북한 핵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제회담에서 2005년 9.19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2005년이니까 8년 전이네.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그 대신 미국은
하는 것으로 막 바꾼다 하는 개념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하나죠. 왜? 북한 왜 개발하느냐? 북한의 문제는 미국 쪽 대관계의 산물인데 강제 정상화를 해결하는 원칙을 세우고 두 번째로 동시에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관련 당사국들이 모여서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회담을 개시한다. 관련 당사국이 누구입니까? 미국, 중국, 남북한 네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사자 평화회담을 개최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놨어요. 근데 8년 동안 여러분의 사자 평화회담을 하자 하는 계획들이 마련됐습니다만은 모두 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거부됐죠. 핵 문제부터 해결하고 평화지 어떻게 평화를 모독하느냐 하는 접근 방법인데 되게 잘못된 접근 방법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 평화체제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전 의원님 자연스럽게 네. 평화정체제로 전환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오늘 아침 그 성공회 교회 가서 예배 참석했는데 그 유시경 친구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역사가 왜 이렇게 가느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독일과 이스라엘이 정말 결혼지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히틀러 치하에서 유태인이 얼마나 많이 학살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독일은 외교 정상화를 해서 서로 수교 국가가 돼 있죠. 우리도 일본 36년에 그 엄청난 그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 수탈과 이만저만한 유린과 정말 뼈아프게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 경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해달픈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까? 근데 우리 일본하고 지금 수교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을 할 때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하고 곧 수교를 했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우리들이 참 뼈아프게 생각할 하나의 과제들이죠. 그냥 전쟁을 지금 이동원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건 원래 승패가 분명한 건데 우리 승패가 없이 끝나는 거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이 못되고 갔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하면서도 전 세계 역사에 지나간 60년 역사에 보면 지금까지 이런 평화로운 관계로 변화 안 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소련과 미국이 그렇죠. 소련과 교전했던 여러 나라들이 그렇죠. 일본과 전쟁했던 나라도 마찬가지죠. 독일, 물론 여러 나라들하고 다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번 그걸 봤는데 정전협정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서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전협정이요. 이 쌍방 통과 유해를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이 목적으로 정전협정을 한다 이거죠. 그럼 완전한 한국에서의 이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이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그렇다면 외교관계 수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전협정 자체의 서문에 보면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그리고 군사적 문제입니다.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거나 군사적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역시 한반도 정전 상태, 정전 체제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신각 앞에서 그 역사적인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이 1988년 9월에 그 스위스 리온에서 남북교회 대표와 세계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활동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통일될 때까지 매년 8.15 직전주의를 평화통일주의를 정하고 이때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연합예배가 보신각 앞에서 극대학교에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거기 설교하면서 우리가 60년 돌이켜보면 정전협정이라는 것에 묶여서 살아왔다. 근데 이것을 탈피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1991년 남북기반합의서 우리 임동원 장관께서 직접 활동하셨던 남북기반합의서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4선언이죠. 이 14선언 제3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14정상선언의 합의라는 것이야말로 정전협정을 뛰어넘는 그 정전협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남북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하나의 정상의 합의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박수 치셔도 돼요. 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여러 회담 또는 합의, 공동 성명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페리 프로세스 이런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게 다 뭔가 싶으실지 몰라요. 정상회담은 알지만 9.19 공동 성명, 또 2.13 합의, 또 페리 프로세스 그 전에 등등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장관님께서 정전협정 체제의 성격과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제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고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핵 문제의 이 원인이 북미 사이에 군사적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진단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요즘 그 14 남북 정상회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담론 해설을 쓰면서 거기 내용을 이제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오전 회담에서 분위기 좀 안 좋게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제가 대화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모두 발언이 끝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두 발언이 진행되는 도중에 김계관 그 외무부 제1부상이죠. 그 6자 회담 대표가 이제 회담장으로 들어와서 막 끝나고 돌아온 6자 회담 결과를 보고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이어서 그 두 정상이 주고받은 대화 중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첫 번째는 이제 북의 입장회담에 나가는 입장이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적대 종식,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 비핵화인데 이것은 북만의 비핵화가 아니고 이제 북 표현으로는 조선반도 전체, 우리 표현으로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이것이 두 번째 입장이고, 세 번째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 보장. 이 세 가지가 북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되어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한 북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6자회담에서 쭉 함께 해왔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어요. 결국 북핵 문제와 정전협정 체제 문제는 같이 엮여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서.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6.25 전쟁, 한국 전쟁에 있는 것이고 그 뒤에 60년 지속되어 온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적대 관계에 근원이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지난 시기에 있었던 모든 합의, 남북 양당국의 합의, 또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의 합의, 또 실무적인 합의, 정상들의 합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
남북 간에 합의해야 되고 또 주변국들 관련 당사국들이 동의해야 되고 특히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핵심 내용이 뭘까?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임동원 장관님. 좀 핵심 문제를 가네요.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평화협정은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가? 꼭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예를 보시라 하는데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하고 얼마 안 있다가 말하자면 남원남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평화협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두 가지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분단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평화협정 체결하나 마나라 하는 겁니다. 분단 상태에서는 남북이 서로 정통성 독점 경쟁이 불가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패에게 유혹해서 태어나기 어렵고 그냥 갈등, 대결, 군비 경쟁 그러다가 전쟁 다시 일어나는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단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되 그것이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의 구축과 연결되어야 한다 하는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평화협정은 마주 앉아서 내일부터 평화하자, 정전협정 폐기한다, 도장 찍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협상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평화협정이고 평화협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평화체제인데,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장기간 소요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의 여러분이 유럽안보협의회 CSCE라는 걸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1972년에 헬싱키에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국가 35나라가 모여서 유럽의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3년 동안 논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헬싱키 협약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평화를 만들자 하는 헬싱키 협약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15년이 걸렸어요. 군사적 실력, 정치적 실력, 정치, 그다음에 경제 협력, 과학 기술, 또 정보 분야에서 협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계 개선하는데 15년이 걸렸는데 이것을 데타운트 프로세스, 화해 프로세스 또는 CLC 프로세스라고 또는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15년 동안 실천을 통해서 결국 1991년 파리에서 파리 평화조약을 마지막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18년이 걸렸어요. 우리도 이보다 더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고려를 봅시라고 합니다. 상당 기간 오래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빨리 4자 평화회담을 시작하라.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은 뭔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평화 프로세스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핵 문제도 해결하고 미국과 간의 적대 관계도 하고 외국군 문제도 해결하고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남북에 군축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결과로서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체결하라. 이 국어보다는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평화회담 빨리 시작하라. 평화회담 왜 못 시작했나? 한국이 반대해서들 못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요. 4자 평화회담,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시작해요. 미국이나 중국이 평화회담 적극적으로 나설 까닭이 없는 거예요.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주도해 나가야죠. 남과 북이 입을 맞추지 않는 한 평화회담이 성립되기도 어렵고 성립돼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전에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남북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임 장관께서 말씀하시고 평화회담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건 아주 우리 지나간 20년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1991년 이 국제사회의 냉전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변화가 한반도에도 오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1991년 이후 20년 동안 미국의 경우에 집착한 것은 북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였었고 우리 보수 정권이나 보수 세력들도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했죠. 그럼 핵 문제만 해결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핵 문제를 중심으로 그냥 집착해왔지만 거기서 얻은 게 20년 동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했던 회의가 1994년 미국과 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걸 막고 제네바 기본합의라는 걸 하게 되는데 94년 10월 21일입니다. 제네바에서 갈루치와 강석주 나누는데요. 여기에 보면 목적이 뭐냐, 그 회의의 목적이. 한반도 핵 문제의 전반적 해결. 영어로 그 원문을 보면 to negotiate on overal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여기 북핵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 nuclear issue, 한반도의 핵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따져보자. 이게 제네바 기본 합의의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합의해놓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핵 이슈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북핵 문제만 해결하려고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어떤 합의가 되냐 같으면 합의 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아시겠습니다만 핵심이 뭐냐, 제네바 기본 합의에 딴 게 아닙니다. 북한의 흑연 감속 원자로 및 그 관련 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흑연 감속로 핵 원자로를 없애기 위해서 경수로를 그 대신에 만들어 줄 테니 북한의 핵 원자로 시설을 없애라. 근데 실제로 이게 안 되거든요. 이 94년에 이렇게 합의하고 공사에 착수한 거는 3년이 지나서 97년에 시작합니다. 그 97년에 해가지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진행돼서 2002년에 가장 핵심적인 원자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콘크리트 타설을 다 끝냅니다. 딱 그러고 나니까 그때 미국의 CIA에서 북한에 또 다른 핵 개발에 이 직무가 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제임스 캐리라고 하는 미국 대북 특사가 북한에 찾아가서 북한에서 회담한 다음에 회담하고 나와서 강석주 북한의 외무부상이 확인했다.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북이 확인했다. 그걸로 경수로 끝났고
중유지원 다 끝나고 국민대화 다 끝나고 1994년 합의돼서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지금 물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게임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코리안 페닌슐라, 한반도에서 뉴클리어 이슈 온 더 코리안 페닌슐라, 한반도의 핵 이슈 문제가 아니고 북핵 문제에 집중하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오히려 제임스 켈리가 마지막에 딱 그냥 대문질을 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건 깨진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린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15년 동안에 유럽의 30여 개국이 인내를 가지고 이 이행을 해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 문제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행하려고 노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아무리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그 문제도 해결하고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했으면 경수로를 지었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고 이걸 위해서 국제사회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쓰면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북에 대해서도 뭔가 압박을 가하고 하는 일을 동시에 했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임동현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있네요. 94년 제네바 합의는 대단히 잘된 합의였어요. 미국과 북한. 거기에 기본이 뭔가 하면은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핵 활동을 중지한다. 그 대신에 미국은 관계 정상화를 북한이 그렇게 요구하는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 원자로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발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고집하니 그 대신에 우리가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1년에 얼마씩 원유를 제공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 합의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합의는 8년 동안 지켜져 왔어요. 8년 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하려다가 완전히 중단했었어요. 이게 계속 됐으면 좋았는데 이것을 대단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미국의 그 군산 지원체라든가 네오콜이라든가 공안 강경파들이 이걸 그 경수로 지원해 준다 무슨 원유 공급해 준다 하는 것을 계속 방해해 오다가 정권이 교체돼 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정권을 지으면서 ABC, 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이 하는 것은 다 대목지 않았다. 그 깡패 거지 같은 조그마한 북한에 대해서 왜 돌돌 키냐. 그놈들은 그냥 때려잡아야 된다 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시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세 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정을 하고 이 악마들하고는 상대를 외교적으로 상대해서는 안 되고 밀리터리 프리엠션 군사적 선제 공격으로 그놈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정권을 적대시적적으로 쓰면서 제네바 합의를 깨버리는 겁니다. 제네바 합의 깨니까 북한은 좋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나선다 해서 그 핵실험을 3번이나 하게 되고 이전 가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느냐. 대개 그 핵 개발의 단계는 먼저 원자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핵물질을 생산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재처리해서 핵물질로 만드는 단계.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그것으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실험해오는 단계. 그 실험을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도 7번, 8번씩 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가? 그것을 조금 더 가볍고 적게 만들어야 미사일에 올려태울 수 있고 미사일에 올려태워야 날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자탄하고 미사일을 합친 것을 핵무기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죠. 원자탄을 만들어서 실험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것이 소량화, 경량화
해서 미사일에 오히려 태우기 전에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명박 정부 마치 핵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늘 생각하고 주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의 산물이요. 그게 제네바 합의고 육자회담 9.19 합의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거기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핵 개발은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건 맞죠. 그리고 북한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중단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이유를 이 두 가지로 전문가들이 해석했는데 핵 개발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써먹겠다. 안 먹혀들어요. 20년 동안. 그 다음에 한때 먹혀들었죠. 클린턴 대통령 때 먹혀들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외부의 위협, 미국과 한국 위협에 대처해서 전쟁 억제력으로서 핵무기를 안착하지 되겠다. 근데 이것은 억제력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오히려 북한의 위협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 지난 20년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도 지금 뛰어들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 가지고 북한도 아마 핵포기할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죠.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벌이고 관계 정상화할 때,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적극적으로 진척될 때, 그래야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일 겁니다. 전쟁 여기까지 왔지 않겠나 봅니다. 우리 이제 대북 관계나 이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을 듣다 보면 바로 떠오르는 의문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2003년 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핵 시설에 대해서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할 때인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부시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굉장히 언성을 높였다는 소문이 이제 떠돌 때였어요. 제가 그때 국회에 막 들어와서 이렇게 귀를 세워보니까 좀 청와대하고 백악관 사이에 전화통화 분위기가 좀 험악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맘때 제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청와대에 갔을 때 노 대통령께서 되게 화를 내시는 걸 제가 봤어요. 뭐 때문에 화를 내셨냐면,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문제는 전부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갈등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 놓으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 또는 전쟁의 당사국인데 우리 문제인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틈바구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과 북한 쌍방 가운데 어느 한쪽이든 갈등을 곧장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게 되고, 그 국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진짜 10원짜리 쓰고 하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잘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냥 공식 회의는 아니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의문은, 미국이 왜 저러지? 그냥 이북에서는 평화보장 해주고, 자기들 체제 인정해주고, 이제 군사적대 안 하고, 테러 지원국도 풀어주고, 이런 거 하고, 핵을 남북한이 다 한반도 전체에 핵무기를 없애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 다 포기하겠다는데 왜 미국이 안 들어주지? 이런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들은 표현을 뭐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핵심을 보면 북미 관계가 핵심인데,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는
이것도 뭐 또 종북 발언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북한 견해가 합리적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정의당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내놓고 함께 털고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은 북대로 자기 생존도 확보하고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일괄 해결하자. 이게 북의 입장인 것 같은데 미국 행정부는 이 요구를 이걸 왜 안 들어주지? 그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미국 입장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저는 뭐 미국 입장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일 그 클린턴 정부 이후에 선거가 잘 돼가지고 부시가 떨어지고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고가 당선이 됐었다면 아마 한반도 문제는 훨씬 더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저는 정말 우리 임동원 장관께서 애를 쓰셔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었던 1998년도에 그 역할을 통해서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의 약속 이런 걸 보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약속과 입장을 가집니다. 한반도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김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고 가십시오. 운전대에 앉으시면 내가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여러 가지로 내가 할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만 있었다면 정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94년도 합의를 다시 한번 제가 제네바 합의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우리 임동원 장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그걸 설명드리면 이 합의 후 3개월 내에 미국과 북한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가고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서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한다. 이게 3개월 후입니다. 1994년 합의한 후 3개월 후부터 이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만약 이 약속을 지켰다면 그리고 북한은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해 나간다고 합의하면서 미국은 이에 대해서 합의해 주기를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구역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얘기가 이 번역문이라는 게 이상합니다만 미국의 핵 사용을 해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우리 약속하면 북한은 뭐하느냐? 북한은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해 나가겠다. 정말 너무 잘된 합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정말 이건 뭐 완전히 물거품된 거고 특히 94년 이 합의되자마자 바로 그해 말에 있었던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맙니다. 여건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대외적으로 이런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하면 미국은 이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만 선거 잘못해가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 잘못해서 망한 거 우리 또 망하지 않았어요. 부시가 들어가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올 거다. 오바마가 오지 않았느냐? 근데 부시보다 더 지독한 MB가 오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때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시가 ABC 정책을 썼다고 하지만 이명박은 철저하게 ABR 정책을 써가지고 아주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죽인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그가 했던 정상회담의 내용을 가지고 송두리째 왜곡, 날조, 모함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을 반역자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저는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잘해야 됩니다. 선거 잘못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합의도 결국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저는 오늘 이 임동원 장관님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임 장관께서는 정말 90년대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성공할 때까지 참 무던히 무한한 역할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도 끊임없이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보도하시고 이 자문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서 제2차 정상회담 열릴 때까지 참 좋은 역할을 해주셔서 제2차 정상회담이 얼마나 훌륭한 합의를 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하기는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요 60우리 바로 미국 백하더 사령관이 소련에 대해서 한반도를 38선으로 남북 분단을 해서 북은 소련이 군정을 펴서 지배하고 남은 우리가 군정을 펴서 지배하겠다. 이 38선을 중심으로 분단을 제안한 날입니다. 나쁜 의미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죠? 네. 정의당이 오늘 이 날을 일부러 택했는지 우연히 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오늘 오면서 생각해보면 결국 1945년 8월 10일 미국이 제안했던 38선 분단의 역사가 결국 지금껏 해결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것은 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민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지 못한 정치적 실패는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개성공단이 지금 닫혀서 정말 수없는 사람들의 비탄과 신음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죠. 근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한 반 정도는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를 이끌고 있을 때는 좋은 합의도 하고 잘 가다가 부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미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임기 후반에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섰죠.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해서 그 8년 동안 그랬다 치더라도 참여정부도 부시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그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 취임한 지 5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북미 관계는 아무 진전이 없고 남북관계 마찬가지라는 것은 미국 행정부 쪽에서 서로 또 이해심이 깊고 이해가 깊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또 이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문제를 일괄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남북 양 당사국 사이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것도 미국 국민들이 선거 아무리 잘해봤자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나머지 절반은? 그 해석은 아마 우리 이병께서 더 잘해 주시라고